근데 우리가 이런 빌라를 지어서 팔 때와 그냥 팔 때, 그 다음에 지어도 다가구를 짓느냐, 다세대를 짓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다 틀려져요. 예를 들어 다가구 단독을 지어서 양도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그것도 사업자 낸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왜? 예전 구옥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에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이걸 털어버리고 빈 땅이 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다시 다가구를 지어. 그럼 땅 주인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똑같이 되죠. 그럼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구옥 허물고 새로운 집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20세대든 30세대든. 다가구 단독주택은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지어서 사업자 안 내고 팔면 2년 이상 예전 집에서 지금은 1세대 1주택 조건이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2년이 아니에요. 통산이에요. 옛날 거고.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살았으니까 새로 지어서 팔면서 다가구 같으면 1세대 1주택이 되죠. 그럼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지. 양도소득세로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공부했다시피 왜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이 돼? 사업소득이 되면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를 안 내도 사업자로 봐서 세금을 때리는 건 뭐냐. 한 채의 구옥을 허물고 20개의 다세대를 지었어요. 다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1호, 2호, 3호, 3호 다 구분 등기가 된 20채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0주택자가 된 거야. 양도소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채만 제외한 19주택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자예요. 분할양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고 신축 판매로 가야 일반 세율을 적용받지 19채를 팔면서 단기양도 세율인 40%로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주심판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주택 신축 판매나 분양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가구를 질 거냐, 다세대를 질 거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그것도 공동주택이고요. 아니면 상가를 질 거냐, 오피스텔을 질 거냐, 이런 것이 단순히 건축사하고 가서 그 땅의 용도의 수익률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건축행위를 해요. 그것만 가지고 수익률만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 수익률에 지금부터는 조세 문제를 꼭 껴야 돼요. 그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만데 내가 수익률이 그 이상 난다 하면은 그 조세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심판 중에서 가장 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다 집을 짓는데 건축 허가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뭐 1층을 상가로 허가를 낸다든지 오피스텔을 낸다든지 뭐 옥상 쪽을 내가지고 뭐 한 층을 더 합법적으로 이런 허가 문제로 지으면 세법상으로는 면세가 과세주택이 돼버려서 집 질 때 부가가치세 다 줘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가 숫자를 따져서 뭐가 뭐 많은지 적은지를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규정이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나갈 텐데요. 일단 268조부터 2010년에 이런 식으로 종전 빌라를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273쪽을 보시면 추계기산 방법 이거 먼저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92%고요. 주택 신축 판매 토지인데 토지가 5년 미만은 91.4, 5년 이상은 86.9. 그 다음에 비주거용 상가 같은 경우는 92. 그리고 코드 번호는 451101, 451102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코드 번호에 따라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고 한 장 남기시면은 경비율 적용 방법 먼저 시간에 공부한 건데요.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은 아주 심플하니까 다 알 테고 기준경비율은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 소득금액에다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 된다면 국세청 배율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3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4배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 274쪽 하단에 있는 표, 업종 구분. 항상 요거 세 종류가 우리 들어가요. 모든 업 중에 매매업, 주심판, 임대업.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직전연도 수익금액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요게 지금 복식북이 2.4배의 배율을 적용할 거냐, 3배의 배율을 적용할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직전연도 수익금액이니까 우리가 신축 판매 같으면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3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특히 주심판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매매 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2.4배도 국세청이 잘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최초사업자는 사실은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복식북이냐 이런 걸 판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업종만 보고 매출액만 보고 무조건 복식북이 대상자로 해서 3배 이렇게 하니까 기준경비율로 들어가면은 좀 아픕니다. 예. 3,600 이게 돈도 아니지 뭐. 그 다음에는 증빙서류는 한번 읽어보세요. 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 지을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세법에서는 이렇게 좀 명시는 했지만 실제로 일선 세무관서의 조사과에서는 꼭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폐업자한테 뭐 필요경비 영수증할 때 이런 형식이 없어도 백지의 영수증을 받아도 효과는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그 대신 입증서류를 우리가 상대방, 즉 돈을 받아간 사람을 분명히 명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세금을 때릴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없는 영수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자가 등록 번호가 있던 없던 그건 상관없어요. 물론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람이 세무서에서 시비 난 거겠죠. 그것도 일반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이래가지고 세금계산서로 사업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건설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데려다가 공사시키고 5천만 원 줬어요. 근데 이 사람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비용 떨어먹여야 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사업자 있는 다른 누구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가 그걸로 해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면 안 돼. 정상적인 자료가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건축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 주고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사온다고 그러죠. 자기 돈으로 사다가 끊어줄 테니까 5천만 원 주세요 해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돈 넣고 저거 해도,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위장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에게는 위장거래가 있고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위장거래로 걸리면은 세금만 더 투기로 맞지만, 가공거래로 걸리면 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자료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금계산서를 실제 물건은 없는 상태에서 계산서만 사고 팔고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이 걸리면 이거는 검찰로 가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고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딴 사람 자료 사온다고 도장 찍고 주면 세금계산서고 세무사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젠가 문제가 돼.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거래한 것이 다 히스토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피박을 써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실제로 공사한 사람한테, 돈 준 사람한테 계좌번호로 쏴고 백지 영수증에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 적고 영수증 사인 받고, 그 뒤편에 뭐 등본이라도 붙이면 좋지만 그런 거 안 떼주잖아요. 민증이라도 하나 카피 떠서 붙이면 최고의 증빙서류예요. 사실확인서로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못 받았다 못하잖아. 통장에서 돈 들어왔지. 백지에다가 자필로 자기가 써가지고 무슨 거기에 반드시 어떤 공사 내역이라고 써야겠죠. 무슨 공사하고 이 사람한테 받았다고 썼지. 그거는 우리는 100% 비용 처리가 돼요. 그리고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다만 조금 찜찜한 거는 그 없는 사람이 공사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공사해서 조금 먹고 떨어진 건데, 요게 오픈이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아는 세무사한테 와서 계산 뽑아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봐야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오면 요 정도 나오는데 아예 미리 신고를 해라. 사업자 등록 안 해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없어도 미등록 사업자도
왜냐하면 나는 사업자를 내고 계속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쩌다가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제주가 목수고 이래서 일을 해서 얼마 벌었다. 그럼 비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자진해서 자기가 비용 처리를 가지고 추계로 그 사람은 추계가 돼요. 제초사업자가 그런 사람 어쩌다. 그러니까 90% 공제 받는다고. 5천 받아도. 사고 90% 공제 받으니까 거의 한 뭐 4천만 원 정도 뭐 공제 4,600 공제 받으니 몇백 남은 걸로 해서 다른 소득 없으면 그냥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하면은 세금 얼마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도 떳떳하고 우리도 영수증 처리 떳떳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현장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자료를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의 종류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법적인 이런 증빙서류도 중요하지만 그냥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일을 시키고 실제로 돈을 주는 경우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실질 서류만 갖추고 그 상대방한테도 너무 겁먹지 말라고 그러고 소득세 신고 방식 여러분 배웠으니까 그 사람은 최초사업자가 되어서 추계신고가 돼요. 모든 업종이 다. 한 번 오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로 당신 장반해야 되니까 신고서를 만들어 보면 세금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비용이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을 좀 많이 처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1억으로 실제로 공사를 했어요. 그럼 1억만 비용 처리를 하면 나중에 내가 이익 금액이 뭐 3억이 돼서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 2억으로 내가 비용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내 이익 금액이 3억이 아니라 2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세금이 보통 35%짜리였다. 그럼 1억이 다운된다. 그러면 3,5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자, 산수하는 겁니다. 산수. 세금은 산수예요. 숫자를 따져보고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는 거지 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탈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00을 줄였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1억을 더 업시켜버렸어. 단종업자인데. 그럼 이 사람이 2억이 됨으로써 이 사람은 나는 1억만 가지고 원래 공사 1억만 했으니까 9천 빼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내면은 6%니까 60만 원이나 뭐 100만 원도 안 돼. 근데 이 양반이 2억을 업을 해버리네. 그럼 2억을 했을 때도 역시 추계로 최초사업자니까 90%면 298, 1억 8천 빠져.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해봤자 15%야. 그러면 150씩 계산해도 300인데 80만 원 누진공제니까 220만 원이에요. 나는 3,500 세이브 되는데 이 사람은 한 100만 원 업된 거야. 나 지금 산수하는데 미적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혀 눈빛이 모르겠던 표정이네. 그러면 그 양반 신고서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원래 1억에 대한 세금도 네가 내야 되지만 그것도 내가 다 내줄 테니 그렇게 우리 소주 한 잔 먹고 하자. 이렇게 역으로 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해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 기수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할 줄 알지 이 잔머리를 돌릴 줄을 몰라서 이런 얘기까지 온라인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업을 할 때 이게 원리원칙이고 법이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재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축 판매도 비용 처리를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 줘서 파는데 공사비가 10억 더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10억 더 들어간 증빙서류만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표준 단가율 이런 거 안 따져요. 실질과세라. 그래서 그런 거 따져서 뭐 평방 이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죽으라고 좋게 지었는데 잘 못 팔아서 손해봤다. 그럼 인정되는 겁니다. 증빙서류만 정확하면. 쓸데없이 가짜 서류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백지라도 제대로 된 서류만 가지고 제시하면 언제든지 담당 그 조사관한테 제출하고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과세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급합니다. 2편. 268쪽입니다. 다시 268쪽으로 와요. 신축 판매는 요 268쪽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개정세법 나온 거.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거는
143조 4항 1호를 얘기했어요. 1호. 해당 과세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고. 그래서 2010년까지는 최초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단순 경비율로 적용한다. 이걸로 끝났던 것을 2011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주식파는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2호 조항 있잖아. 요거 안 했잖아요. 요거 해봐야지. 요거는 개정 규정이 아니에요. 2호 조항은 전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규정이 오고 있어요. 요거는 개정된 게 없어. 그러면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읽어봅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 직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 최초 사업자는 아니죠. 1호는 최초 사업자. 그러니까 직전이라는 얘기는 최초 사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계속 사업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위에다 계속 사업자하고 화살표하고, 계속 사업자는 즉 전년도에 무슨 수익 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업종 얘기는 없어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 금액을 포함해. 수익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한 그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계액이 다음 항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이 사람 어떻다고? 단순 경비율 적용한다고. 즉 계속 사업자로서 다음 항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신고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예전부터 있던 거야. 그리고 항목의 금액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업종별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규모 사업자라고 그래요. 계속사업자 화살표 옆에다 소규모 사업자. 즉 소득세지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길거리에서 헛떡 장사하시는 분, 동네에서 뭐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분,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장부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업종만 가지고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도 전에 예를 들었지만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한 달에 1억씩 판다. 그러면 이거 소규모 사업자 아니지. 그런데 어디 뭐 이 역삼역 대로변에다 사무실 삐까번쩍하게 냈는데 1년 동안 돈 버는 게 1,000만 원도 못 벌더라. 그럼 이거 소규모 사업자예요. 즉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데 금액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업종도 같이 따집니다. 즉 표준율 코드 있잖아요. 업태 종목 플러스 금액. 이 세 가지의 엔드 조건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자를 따져요. 근데 소규모 사업자는 반드시 계속 사업자일 때만 판단이 돼. 직전 연도로 판단해야 되니까.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업태 종목에 상관없지만. 그럼 금액이 언제 거를? 직전 연도 금액이니까 계속 사업자여야 돼. 그래서 최초 사업자는 상관이 없고 2호 조항은 계속해서 뭔가 사업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전년도에 아주 영세한 금액, 영세 사업자, 그런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몇십억짜리 집을 지어 팔더라도 단순 경비율로 해주겠다. 외교. 최초 사업자는 예전 빌라 짓고 토끼던 사람들 때문에 1억 5천 기준을 정했지만 계속 사업자는 그 기준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이 뭐냐면 아래 표의 이쪽입니다. 2호에 해당하는 건 매매업은 6천만 원, 제일 우측. 건설업 주심파는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2,400만 원. 이 업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은 요 금액 이하의 전년도 수입이면은 당해년도는 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헛웃음이 나올 거야. 집 파는 사람이 무슨 3,600만 원짜리 집을 파냐. 그런데 여기에다 메모를 할 것이 업종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법에 그 얘기가 없어요. 업종이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3,600 이하짜리 많지.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예전 규정은 2년치를 분양을 한다 이러면 머리 터지는 거예요. 옥식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직전 연도를 만들어 놓고 분양은 당해년도에 한 번에 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사업자를 내서 이런 수익 금액을 3,600만 원 이하라든지 매매업은 뭐 해도 임대업 같으면 2,4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내면 돼요. 즉, 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자예요.
임대라는 건 한 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를 하시면서 월세 총액이 2,400이 매년 안 돼. 그럼 매년 추계가 되는 거야. 2,400이 안 되는 월세 수입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작년도 그렇게 신고, 올해도 그렇게 신고, 그러면은 2,400이 안 되면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사업자이면서 영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호 규정에 해당되니까 매년 임대 추계로 한다. 그럼 임대의 단순 경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주택 임대는 또 다음 편에 보겠지만 40짜리 있고 50짜리 있고 60짜리 있어요. 만약에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 같으면 60까지도 필요 경비가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집 세주면서 영수증으로 60% 떨어보려고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50% 비용 뺀다고 하면 1,000만 원 그냥 빼주는 거예요. 월세 2천 받았는데.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해서 내면 돼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장부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2,400이 많은 문제예요. 그리고 요 금액이 업종별로는 이렇지만 또 총 금액으로는 뭐 4천만 원 정도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업종별로는 이런 기준으로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연간 월세를 2,400이면은 한 달 얼마예요? 200. 한 달 500씩 받죠. 신축 판매인가? 매매? 500씩은 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500을 받더라도 장부를 하더라도 나는 500을 받는 게 좋다. 아니면 난 죽어도 장부로 해서 원가 하나도 공제 못 받으니까 2,400 이하로 해서 추계로 해야겠다. 난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비용 보면 양반도 월세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아야죠. 요 금액을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세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런 것까지 안 외우고 그냥 넘어가려면 안 돼요. 2,400 전년도. 지금 이 말에서 벌써 힌트를 어디에 쳐야 돼요? 자, 1호 규정은 최초 사업자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2호 규정은 계속 사업자의 규정입니다. 요게 묘한 얘기예요. 에? 자, 우리가 지금 세금을 신고해야 될 상황은 요때의 상황을 신고한다. 요때의 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를 2억씩 해서 10채를 다 지었는데 2억씩 해서 20억에 분양한다. 즉 20억 매출입니다. 자,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20억에 대한 세금을 요때 5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장부로 신고를 하려면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토지의 원가 문제라든지 건물의 신축 비용 문제라든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추계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추계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세금 얼마냐? 90%인 298이 빠지니까 2억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2억의 세율이 35%고 누진공제가 약 1,490이니까 그러면은 약 3,500만 원, 5,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방세까지 하면은 약 6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증빙서류 필요 없다. 20억 원어치 팔고 6천 세금 냅니다. 뭔가 계산하면 손해는 보지 않은. 심플하게 끝나요. 요렇게 가기 위해선 이 사람은 계속 사업자야. 최초 사업자라면 답도 안 나와. 근데 이분은 지금 계속 사업자입니다. 계속 사업자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동일한 업종의 계속 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사업자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계속해서 계속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 뭐가 됐던 계속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사람이 뭔가 직전 연도가 있어야 계속사업자니까 2014년도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사업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도 뭔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뭐가 있냐? 임대가 있다. 상가임대가 됐든 주택임대가 됐든 임대 수입이 있다. 근데 요게 3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임대 수입 3천만 원에 대해서 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할 겁니다. 단순히 추계니까 임대 수입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약 50% 떨어먹고 나면은 1,500에 대해서 세금 내면은 6% 선이니까 65% 선이니까 뭐 한 150만 원이나 200 정도면은 이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요 1월 달에 주택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땅을 사요. 집을 지어. 건축 허가를 받아. 그래서 집을 쫙 지어서 10채를 다 지어서 이때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안 팔아. 신축 판매업으로 분양을 저희 사업자 냈는데 안 팔고 재화나 용역공을 안 팔고 뭐를 한다? 세를 줘요. 언제부터?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그리고 1월부터 팔아. 세 들어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이 세 들어오는 사람이 사는 거요. 근데 2개월 미뤄놨다가 잔금 받고 이전해 주는 거라니까. 그럼 우린 양심적으로 2개월 세 준 거를 임대 수입 3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요. 계속 사업자야. 동일 건물이야. 이거는 동일한 건물에서 하나는 임대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분양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법에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이때 3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분양을 이때 했는데 이때 일시에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여기로 가버리면 또 허당이 돼. 그래서 이때 전부 20개 일괄 분양 끝났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했고 이때 신고하려니까 국세청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사람 주민번호로 땅 치고 들어가 봤더니 올해 2014년도에 이 사람이 신고해야 될 사람인데 2013년에 뭘 했는지는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직전 연도로 가. 갔더니 정년도에 직전 연도에 신고한 게 있네. 신고한 총 수익 금액을 봤더니 3천이야. 아, 이 사람 영세 사업자. 계속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 금액과 업태와 종목. 3천은 안 되겠다. 2천만 원으로 합니다. 예. 임대니까 2천으로. 2,400 기준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업태가 주택 임대로서 2,400 이하니까 계속 사업자로서 영세 사업자로서 소규모 사업자. 이렇게 판단이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뭐 했는지 몰라. 그리고 알 것도 없어요, 법이.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뭐가 날아가냐면 당신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나는 20억 팔았는데 그래도 단순 경비율 신고가 된다. 이게 2호 규정이에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는 그림은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어요.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걸. 한 해에 다 못 팔아버리면 이게 다 허당이야. 그래서 이때 열심히 파는데 20개 중에 19개 팔고 하나 남았다. 그럼 어거지라도 이전 늦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10개밖에 못 팔고 10개 도저히 못 팔았다. 그럼 답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기준경비로 가야 돼. 이미 집 지을 때 공사원가 서류 안 챙겼거든. 그거를 미리 판정해야 돼요. 공사원가 서류를 챙기기로 작정하면 돈이 들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모양으로 아예 안 챙겨. 이러면 절세를 하는 거야. 그런데 돈 다 들여가면서 증빙서류 다 챙겨놓고 나중에 추계로 간다. 해서 추계가 됐다. 그럼 그 돈 되게 아깝지. 그 영수증 다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지어놓고 문제가 참 이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봤어요. 그 클라이언트 중 여러분들 교육생 선배인데 창원인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어서 가지고 계신데 지금 3월인데 걱정을 태산같이 5채예요, 이번에. 5채인데 연말까지 못 팔으면 답 안 나와. 이 작업은 전표 해놨는데. 소규모 사업자로. 근데 연말까지 5개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중개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분양은 안 돼도 세는 잘 나가니까 전세 놓으라고. 돈은 아쉽고 전세를 놓자니 나중에 올해 안에 못 팔 것 같고 공실로 내놓자니 그렇고 그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계신데 저도 해법은 없어요. 뭐 전세를 받든 어쨌든 올해 안에 팔고 오셔야 저는 내년에 추계로 신고해 드립니다. 그럼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사전 작업은 다 끝내놨습니다. 올해 사업장 현황 신고도 했고 5월 달에 요거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인은 열심히 팔긴 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무슨 2000세대인가 뭐가 들어와가지고 안 팔리고 세만 나간다고 고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인 방식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딱 판단했다. 연말 정도. 6월달 지나서 우리 다시 얘기해서 보냈어요. 3월이니까. 6월, 7월 됐는데도 이거 도저히 팔릴 기색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임대 놓으세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싹 얼굴을 바꿉니다. 신축 사업자로서는 이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임대주택 사업자로 딱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청 가서 등록을 해버려야 돼. 세무서에만 바꾸면 세무서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안 믿어.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임대를 하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였다 5년 내에 못 파는 규정이 있으니까 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세무서에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기존의 신축 판매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 나오면 하나 두 개 팔아. 그러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내. 즉 환산을 해. 공사원가 못 챙겼거든. 사업소득을 내려면 공사원가가 없으니까 황당하단 말이야. 기준경비 3배를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얼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신축업자에서 임대업자로 얼굴을 바꾸면 돼요. 위우기도 좋아요. 임대업자는 양도. 이응. 시험 공부합니다. 끝날 때 1, 2, 3, 4번 객관식 문제 낼 거예요. 임대업자가 파는 집은 양도소득. 신축업자가 파는 집은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재산세과에 내는 거. 사업자 등록 중에 신축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그렇게 딱 연결하면 돼요. 시옷, 이응. 반응이 없으시나? 그게 지금 월세 2천만 원이 만약에 월세가 3천만 원인데 이자 비용이 1천만 원 나온다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가장 임대 부분할 때 많이 물어보는 멍청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전인수를 해서 그래. 장부 아니면 추계 그랬죠. 그러면 임대야. 장부 아니면 추계가 딱 그 얘기면 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전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게 되게 아깝거든. 그러면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이게 장부야. 여기는 추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근데 추계율 50% 빼고 나머지에 은행 이자 낸 것도 빼주고 이거는 장부와 추계를 합치자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국세청이 추계율을 50% 왜 만들어? 신축 판매 90% 왜 만들어? 거기에는 이자 비용, 무슨 노무비, 뭐 무슨 건축할 때 일반 무슨 단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거는 경비율이 90, 주택 임대는 40. 그런데 5년 장기 임대는 예쁘니까 한 20%에서 60. 뭐 나름대로 정책적인 의지와 뭐 관련 단체의 로비, 또 그 해의 물가 상승률, 또 그 업종에 따른 어떤 제품의 수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유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부동산 임대는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은행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100% 장부를 해야 돼요. 간편 장부를 해. 그게 세무사한테 가서 복식 부교할 거 없이 이 책에 간편 장부 요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편 장부 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파일이 다운돼요. 거기다가 쳐도요. 아니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아니지 사실은 손해보고 있는데. 이자도 안 되는 월세 그거 무트로 투자했어. 어찌됐든 세금까지 낼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5월달 신고할 때 세무사한테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서 신고하면 그건 세금 안 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월세가 많죠. 그래서 이자 공제하고 추계하고 같이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임대 때. 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를 거기에서 소득과 대응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후의 규정이 지금 얘기한 건데요. 다시 한 페이지를 이제 넘깁니다. 그러면 270쪽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꼭 눈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후의 규정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지금 할 거예요. 자기의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자, 지금 이럴 때, 지금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계속사업자로서 이런 그 우리 그 주심판한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계속 질의를 해봤어요. 첫째,
직전년도 수익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즉 부동산 임대인데 2,400만 원 이하다. 미만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유무. 요거 무슨 얘기냐면 또 요지를 보면은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건설업을 새로 하더라도 직전년도에 수익금액이 있으면 신규로 안 넣는다 이런 얘기고요. 회신해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건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질의내용 요약 중간으로 갑니다. 자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이렇게 누가 했어요. 사실관계 어딘지 보셨죠? 가 2010년 부동산 임대가 1,700만 원이다. 상가 임대든 주택 임대든 상관없어요. 그 당해 자기가 주심판 건물이든 다른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 꼭 그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된다. 이런 전제도 아니야. 자기가 다른 이름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그걸로 합쳐서 1,700만 원을 수익구했다. 그리고 그 해에 땅을 매입하고 또 그해 연말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해 5월부터 분양을 해서 다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1년 5월부터 다 팔은 것이 15억 뛴답니다. 그거를 2012년 5월에 신고할 때 단순기용 비율이 됩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그 관련 예규 유권 해석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다. 계속 사업자다. 요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질의내용 요약이 위로 가야 되는데 요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그 희신입니다. 제목 요지 희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하는 것이 어쩌고 이건 허당해요. 제일 마지막 말이에요. 143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3항의 규정에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계 결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한다 하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가 여기에 붙여놓은 유권 해석들이 다 그런 유권 해석이에요. 말은 조금씩 틀려도 직전 연도에 다른 사업자로 해서 동일 업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자로 국가가 국세청에 정한 기준금액 이하의 수익금액이 있으면 영세한 사업자로 봐서 당인 연도에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몇십억 팔더라도 추계 결정한다. 이렇게 한 유권 해석이다.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해 잡수셔야 돼.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하지는 않지. 요렇게 지금 이게 종전 규정이에요.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온 규정이기 때문에 그 1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2호 규정을 손을 못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2011년 개정되고 한 4년 차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이 방법으로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직전 연도에 무슨 업종이어야 한다 이 말이 전혀 없어요. 법으로 정한 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개정되면 그런 걸 듣겠지. 직전 연도의 업종이 뭐 동일 업종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분양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동일한 업종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자도 아니에요. 사람만 같으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영세업이 아니면 그 사람이 건축을 하면은 계속 그렇죠. 답이 안 되죠. 지금 영세사업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영세사업자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업종도 장부로 신고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추가로 신축업을 했다. 당연히 장부로 신고해야지. 왜? 종합소득은 1년 전체에 자기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이런 모든 소득의 모든 사업을 한 거를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소득법은. 근데 사업을 나는 서비스 편의점 한다. 택배를 한다. 뭐 나는 술집을 한다. 이런 사람이 신축 판매업 할 수 있죠. 그것을 다 합쳐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2호 규정을 활용하면 땅을 살 때부터 소득이 없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이름으로 써야 돼.
남자는 직장, 지금은 근로소득은 합산 안 하지만 남자가 다른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소득이 없으면 여자 이름으로 땅을 사서 여자 이름으로 임대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집 지고 당해년도는 임대로 돈 1,000만 원 남기고 그 다음에 분양 들어가고 이러면 요게 딱 맞죠. 자, 2015년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사업자로 이 다른 사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업종 상관없다니까. 다른 사업자라는 말은 틀리고 2015년도에 분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일괄 분양을 목표로 잡고 2014년도에는 그 물건이 되던 다른 물건이 되던 2014년도의 수익 금액을 2015년 5월 달에 세무신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데? 2010 그 전에? 만약에 2014년도에도 여차를 팔았고 2015년도에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만약에 요거 한 번 해먹고 끝나야지. 야, 요거 넘어갔어. 그런데 똑같이 같은 이런 신축 판매 사업자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때 또 뭐가 나와? 그러면 봅시다. 예? 자, 최초 사업자는 아니잖아. 그럼 계속 사업자지. 그럼 계속 사업자니까 직전년도 갔더니 3천 몇백은커녕 15억, 20억이야. 그럼 당연히 영세 사업자 아니잖아. 2015년 쉬었다가 그러면 2016년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럼 2015년은 당연히 이거는 복식으로 신고해야겠지. 이걸 근달이진 않아요. 예? 끝났으니까. 그런데 머리 쓴다고 여기 하나 셨다가 그 다음에 또 해서 하면 모르지. 그건 나도 안 해봤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나 알려줘. 네. 그러면 자기가 사업장을 2개 내가지고 벽비용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2개 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2개 낼 수 있지. 근데 왜 그걸 손해보는 짓을 해? 그게 손해나는 일을 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2개 나면 자기 이름으로 낸 거에서. 지금 이거는 소득세 신고야.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단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고 본인 명으로 사업자를 10개를 내놨어. 그리고 10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어? 그러면 10개 현장에서 일한 것을 5월달 신고할 때는 한 번에 다 신고하는 거야. 다른 매기자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싹 10개 현장 해먹고 어디 미국에 가서 한 5년 있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 10개 해먹고 갔다 오고 그래요. 다른 연기자 하더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법 규정만 나는 설명을 하는 거요. 유권에서 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요게 주택 신축 판매에서는 사실은 다 중요한 얘기고요. 마지막 3강에서는 증빙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간편장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자료라고 계속 실제로 간편장부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 같은 걸 다 적어놨어요, 책에. 특히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특정화해서. 그래서 3강에서는 이제 도급 공사를 할 때와 직접 공사를 할 때의 세무 전략을 이제 실전에서 하는 전략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96페이지로 건너뛸니다. 요거 쉬었다가 요 296페이지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사할 때 도급을 준다든지 신축을 직접 한다든지 할 때 어느 부분을 챙겨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